안녕하세요. 집에서 집안일 하면서 평소에 자주 즐겨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사연을 신청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에게 닥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현명한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 사연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제 사연을 듣고 현명한 답을 주실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60대 주부입니다. 아들 둘, 딸 하나 있고요. 딸은 아직 결혼을 안 했고 유학을 가서 멀리 떨어져 살아요. 딸이 늘 그리웠죠. 그래도 아들 둘은 모두 늦지 않은 나이에 짝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제 아들들 둘이 같은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고 업무 특성상 공휴일이나 징검다리로 쉬는 날에 잘 쉬지 않는지라 그럴 때는 가끔씩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랑 같이 여행을 다녀오곤 합니다. 자주는 아니고요. 어쩌다 한 번씩이죠. 이게 가능한 건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저한테 딸처럼 굉장히 살갑게 대해주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다들 부러워할 정도였죠. 이번 여행은 징검다리 연휴까지 포함해 3박 4일로 부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 둘은 4일 중 각기 다른 이틀씩 출근을 해야 했기에 함께 여행하지 않고 기왕 쉬는 날 집에서 편히 쉬라고 하고 며느리들과 여느 때처럼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 저는 며느리들과 엄마 딸 관계처럼 생각하고 대했기 때문에 며느리들이 저와의 여행을 내켜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답니다. 이렇게 살갑게 여행 준비를 하면서 서로 챙겨줬으니까요. 제 입장에서는 티가 전혀 안 났었죠. 어머님, 이번 부산 여행은 특별히 가고 싶으신 곳 있으세요? 여행 준비하는데 참고해서 짜려고요. 아이고, 매번 여행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다, 우리 소희가. 소희 네가 가고 싶었던 곳이 있으면 넣어도 좋고, 아니면 둘째 세아가 윤지랑 같이 상의해보렴. 나는 어디든 좋아. 너무 힘든 코스만 아니면 다 괜찮지 뭐. 네, 늘 하던 대로 저희가 열심히 여행 준비해 볼게요. 혹시 특별히 부산에서 가고 싶으신 곳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봤어요. 동서랑 같이 이야기해보고 여행 계획 말씀드릴게요. 아, 제가 좀 늦었죠, 어머님. 형님, 잘 지내셨죠? 요즘 한동안 공휴일이 없어서 이렇게 여행 갈 일이 없었는데, 다시 공휴일 생겨서 가족여행 가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엔 부산이었나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윤진이가 바로 왔구나. 안 그래도 윤지 오면 같이 부산 여행 계획 짜보라고 하고 있었단다. 아우 나는 이게 무슨 복이니. 며느리들이랑 오순도순 전국 여행 다니고 말이야. 다른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다 너희들 덕분이다. 아우, 별 말씀을요. 저희도 좋아서 가는 건데요, 뭘. 남편이 여행 가기 좋은 시기에는 늘 일을 해야 되니 어쩔 수가 없죠. 다 같이 갈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저희끼리라도 즐겨요, 어머님.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여행까지 같이 다니는 고부관계는 흔치 않을걸요? 제 주변엔 한 명도 없답니다. 셋이 모여서 이야기만 했다 하면 웃음꽃이 피고 즐겁게 여행 갈 이야기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와 며느리들의 사이는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여행 계획도 착실하게 잘 짜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보고 같이 걸으며 여행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께서 저라고 생각해 보세요.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아직 자식은 없어도 제 아들들과 잘 지내고 또 저도 이렇게 쉬는 공휴일마다 같이 챙겨서 여행을 간다는 게 자연스럽게 주변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저는 고부 갈등 없이 저희 며느리들과 사이가 좋다는 자부심까지 들었답니다. 심지어 계모임과 공휴일이 겹치면 저는 망설임 없이 계모임을 포기하고 며느리들과의 여행을 택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니, 자기는 개 모임에 공휴일 끼면 항상 안 나오더라. 이번에도 또 며느리들이랑 같이 놀러 가는 거야?
맞아. 아우, 미안, 미안. 그래도 개또는 계속 내잖아. 워낙 나랑 딸처럼 지내는 며느리들이라서 이번 개모임도 못 갈 것 같아. 개또는 입금했어. 확인해주고. 오케이, 입금 확인. 아, 그러고 보니까 첫째 며느리가 이렇게 자기를 챙겨주는 것도 놀라운데, 둘째 며느리까지 어쩜 그렇게 자기랑 엄마와 딸 사이처럼 잘 지내면서 여행도 때마다 같이 다니지? 남들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고 스트레스 투성이라는데, 고부 갈등 난리잖아. 자기만 안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서 맨날 물어보게 된다. 그러면 이번엔 어디로 여행 가는 거야? 부럽다. 이번에는 부산에 가기로 했어. 나도 신기하지 뭐. 우리 소희랑 윤지가 나한테 참 잘해줘서 미안하고 고맙고 늘 그래. 아들들 일하느라 고생하는 대신에 며느리들이 딸이 돼서 같이 놀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너무 행복하지. 일하는 아들들이 안쓰럽긴 하지만. 에이, 아들 안쓰럽다고 하기에는 너무 며느리들이랑 알콩달콩 잘 놀러 다니는 거 아니야? 둘 다 바라면 너무 욕심이지. 안 그래? 어쨌든 미리 전화줘서 고마워. 자기 이번에는 참석 안 하는 거 체크해 놓을게. 며느리들이랑 부산 여행 재밌게 잘 다녀오고 사진 좀 보내줘. 대리 여행이라도 하게. 여행 어땠는지 나중에 전화로 들려주고. 맨날 며느리들이랑만 가지 말고 우리 계모임 사람들이랑도 한번 가게. 알겠네요. 알겠어. 부산 여행 다녀오고 괜찮으면 우리 계모임에서도 한번 다 같이 가면 좋을 것 같네. 연락할게. 끊어. 어느덧 부산 여행이 다가왔고 예정대로 셋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KTX 기차를 타고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고 푸르른 것이 기차 여행을 하면서 풍경을 보니 더 선명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보이는 벼들도 점차 노랗게 노랗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기차 여행의 묘미겠지요. 가는 내내, 물론 2시간 반이라는 어찌 보면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눈을 감은 채로 아무 말 없이 가더라고요. 물론 KTX 안이 조용히 해야 하는 공간은 맞지만 어쩐지 조금 머쓱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평소 자주 먹는 수면제를 먹지도 않았는데 평소에 불면증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잘 자더군요. 마음이 놓였습니다. 조금 스트레스가 사라진 게 아닐까 하고요. 곧 도착이라는구나. 이제 슬슬 나갈 준비를 해보자. 네, 어머님. 벌써 다 도착했나 보네요. 잠들었더니 금방 시간이 순식간에 가버렸네요. 아, 형님, 일어나세요. 다 왔대요. 다 왔군요. 부산이네요. 얼른 내릴 준비해야겠어요. 소희도 윤지도 둘 다 비몽사몽일 텐데 입고 내리는 물건 없는지 잘 살피고 내리렴. 이제 가볼까? 네, 어머님. 내려서 제가 렌트해 놓은 곳으로 안내할게요. 부산은 지하철에 계단이 많아서 오르락내리락 불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렌터카 준비해 놨어요. 아우, 역시 형님. 센스가 넘치셔요. 어머님, 이쪽으로 오셔요. 첫째 며느리가 꼼꼼한 면이 있어서 이번 여행도 역시 꼼꼼한 첫째 며느리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이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처음 여행한 코스는 바다를 향해 우뚝 솟은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있어서 멋진 전망으로 유명한 태종대였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운전하는 렌터카를 타고 이동했죠. 태종대는 동문, 남문, 남강루, 동강루로 이루어져 건축물과 유적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정원과 조각물까지 너무나 좋은 여행지더라고요. 특히 부산의 아름다운 해안 경치를 감상하기에 딱 좋은 가을 날씨여서 더 사진도 많이 찍고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모두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태종대 전체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산책하기에도 너무 좋았고요.
주변에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오륙도와 해동용궁사가 있었는데 첫째 며느리가 짜온 코스대로 저희는 오륙도로 먼저 향했습니다. 오륙도는 작은 섬으로 해종대에서 다리를 건너가면 갈 수 있더라고요. 해동용궁사는 아름다운 절로 유명합니다. 해동용궁사도 끝내주는 절경이더군요. 물론 공휴일을 끼고 여행을 와서 사람이 꽤 많았지만 이때 아니면 또 제가 언제 며느리들이랑 이런 좋은 경치를 구경할 수 있겠어요. 여행 첫날부터 날씨도 좋고 사진도 많이 찍고 구경하면서 오래 걸었더니 금방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혹시 저녁을 숙소 근처에서 먹고 일찍 쉬는 게 어떻겠냐고 했더니 흔쾌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부산에서 태종대도 가고 오륙도도 가고 해동용궁사까지 너무 알찬 구경을 해서 그런지 다리도 아프고 슬슬 피곤하네. 너희는 괜찮니? 어머니 저희는 아직 괜찮은데 어머님 힘드시면 쉬셔야죠. 제가 첫날 코스를 조금 무리하게 짜긴 했나 봐요. 저녁 찾아놓은 곳이 있긴 한데 늙으니까 몸이 안 따라주나 보다. 마음 같아서는 소희가 짠 코스를 다 가고 싶긴 한데 혹시 저녁을 숙소 근처에서 간단히 먹는 건 어떻겠니? 네, 그럼요. 숙소 근처에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게요. 그러면 돌아가는 길 운전은 제가 할게요. 형님께서 저녁 먹을 곳 찾는 것 좀 부탁드려요. 어머님, 얼른 타세요. 둘 다 이해해줘서 고맙구나. 그래, 얼른 숙소 쪽으로 가서 쉬자. 네, 당연하죠. 출발합니다. 제가 저녁으로 먹을 맛있는 식당 찾아볼게요. 숙소에 도착 후 짐을 풀고 바로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해물찜이나 회를 먹자고 하는 둘째 며느리에게 오늘은 간단히 밀면이나 먹는 건 어떻겠냐고 했더니 제가 먹고 싶은 걸로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꽤 오랜만에 여행하는 데다가 많이 걸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제 몸이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얼른 먹고 숙소에 가서 씻고 누워있고 싶더군요. 밀면집에서 면과 매운 양념장, 신선한 야채로 된 부산의 민속 음식 밀면을 먹고 나니 향긋하고 쫄깃하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서 허겁지겁 먹었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숙소 바로 앞이어서 들어가자마자 먼저 씻겠다고 하고 샤워를 했습니다.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짐 정리를 하는 동안 금방 씻고 나왔는데 둘째 며느리가 음료수를 건네는 겁니다. 어머님, 아까 밀면 먹고 입이 텁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편의점에서 감귤 주스 좀 사왔어요. 한 잔 드릴게요. 둘째가 센스가 있구나. 고맙네. 잘 마실게. 안 그래도 시원하게 음료수 한 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첫째가 요즘 약 때문에 술을 안 마시니까 숙소 와서 술도 안 먹고 그래서 생각을 딱 접었었거든. 음료수가 있으니 좋구나. 역시 동서가 센스가 있죠. 저도 마셔봤는데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아우, 시원하니 맛 좋구나. 그나저나 우리 드라마 할 시간 안 되었나? 어머님 챙겨보시는 드라마 할 시간 거의 다 되었네요. 제가 채널 돌려놓을게요. 잠시만요. 그날 많이 걸어다니고 구경하느라 피곤해서 그런지 드라마를 보는데도 솔솔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를 얼마 보지도 못하고 제가 졸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기절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난 이제 자야겠다고 도저히 졸려서 안 되겠다고 난 침대에 가서 누워야겠다고 하고 침대 쪽으로 와서 누웠습니다. 그런데 누워서 완전히 골아떨어지기 전에 밖에서 꿈인지 생시인지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형님, 이거 진짜 효과 있는데요? 어머님 드라마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서 잠드시더라고요. 알아서 침대 가서 누우시니 편하네요. 잠 안 올 때 먹으면 진짜 효과 좋은 수면제니까. 이건 먹어본 사람만 안다니까.
어차피 어머님 오늘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무리하신 날이라 일찍 잠드는 거 이상하게 생각도 안 하실 거고. 그래도 조금 안 내키긴 하네. 형님, 저희 할 만큼 한 거잖아요. 우리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진짜 저는 결혼하고 나서 형님께서 계속 어머님이랑 둘이 여행 다니신 거 알고 놀랐잖아요. 요즘 남편이랑도 안 가는 마당에 무슨 어머님이랑 대리효도도 아니고. 저는 형님께서 무슨 날개 잃은 천사이신 줄 알았어요. 솔직히 이번 부산 여행도 오기 싫었어요.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죠. 나도 어머님이랑 여행 당연히 좋아서 오는 건 아니야. 매번 여행 계획 짜서 모시고 효도 관광 해야 되지. 음식도 잠자리도 편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늘 노심초사해야 하지. 여간 피곤한 게 아니야. 차라리 일하는 남편이 부러워. 일하고 나면 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나랑 동서는 쉬지도 못하고 효도 관광이나 다녀야 하니 말이야. 그래, 오늘은 어머님께 수면제 드리길 잘한 것 같아. 푹 쉬시라고 하고 우리는 얼른 다녀오자고. 네, 형님.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알아놓은 데가 여기 나이트클럽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리로 가볼까요? 아우, 언제 또 나이트클럽 검색까지 해놨어. 동서도 참 빠른 사람이야. 얼른 다녀오자고. 옷 갈아입고. 여기까지 듣고 저는 그만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들으면서도 이게 꿈이길 바라고 또 바랐죠. 제가 요즘 드라마를 많이 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기시감에 눈을 떠보니 저는 처참한 광경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다시 기절하는 줄만 알았죠. 제가 본 광경이 정말 꿈이길 바랐습니다. 제가 마주한 모습은 바로 거실에 아무렇게나 누워서 술에 골아떨어져 있는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서 아무 말도 안 나오고 시간이 멈춘 것 같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바닥 크기만한 짧은 치마를 입고 가슴골이 다 보이는 야한 옷들을 입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느낌이실 것 같나요? 저는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이 광경에 다시 한번 넋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주저앉으면서 소파를 건드렸는데도 술을 엄청 많이 마신 건지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 모두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여러분이 저라면 며느리들을 깨우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도저히 그 상태에 있는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를 깨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주하면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저 스스로도 모르겠더라고요. 눈앞이 노래지는 기분을 살면서 처음 느껴봅니다. 사실 여행을 본격적으로 쫓아다니기 전에는 둘째 며느리는 조금 노는 것도 좋아하고 답답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막상 여행을 첫째 며느리와 함께 셋이 다녀보니 첫째 며느리가 탄탄하게 여행 계획을 세워주니까 따라다니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모두 연기였다니 속은 기분에 배신감이 강하게 들더군요. 첫째 며느리는 제 큰아들과 결혼한 지 이제 3년인데 3년간 여행을 가자고 할 때마다 반겨하며 기꺼이 여행 계획을 너무나 착실하게 짜와서 코스대로 여행을 시켜줬었습니다. 늘 고맙고 저는 더욱더 첫째 며느리에게 딸처럼 대하기 시작했죠. 유학 간 제 딸은 너무 멀리 있어서 이렇게 같이 여행 다니기가 힘들었으니까요. 어쩌면 제 딸 대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첫째 며느리도 저와의 여행을 준비하고 함께하는 것이 괴로운 일이었나 봅니다.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동안 여행을 가자고 했을 때 왜 염치 없이 그냥 따라 나서기만 했는지, 저와 여행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 곳으로 나이트클럽을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함께 다녀올 거라곤
절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였죠. 그 이야기가 제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니 막상 어찌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우선은 저는 제 방으로 다시 들어와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들들은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인 저를 수면제를 먹여 재워놓고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둘이서 저런 야한 복장을 하고 술을 저렇게까지 마시고 들어와서 거실에 널브러져 있다니 갑자기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리고는 일단 진정하고 증거부터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눈 뜨고 차마 볼 수 없는 광경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사진은 찰칵 소리가 나서 깰 수도 있다는 마음에 그렇게 했죠. 그냥 쓱 하고 핸드폰으로 거실에 널브러져 술에 골아 떨어진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를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방에 들어왔죠. 이 상태, 이 복장 그대로 저와 눈이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며느리들이 어찌 나올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우선은 더 이상 이 꼴을 보고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 방 침대로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말았습니다. 제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아침이 될 때까지 골아 떨어져 있다가 겨우 첫째 며느리가 먼저 일어났더라고요. 피곤하다. 숙취. 지금이 몇 시? 동서, 일어나봐.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옷은 갈아입고 와야지, 얼른. 네? 맞네요. 지금 어제 우리 이복정으로 거실에서 깜빡 잠들었나봐요, 형님. 얼른 갈아입고 오자고요. 그나저나 어머님 아직도 주무시나봐요. 형님 수면제가 효과가 아주 좋은데요? 원래 이렇게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잘 만큼은 아닌데. 어머님께서 정말 많이 피곤하셨나 봐. 아직도 안 깨고 쭉 주무시는 걸 보면. 우리야 잘 됐지. 이 복장으로 마주치기만 했어 봐. 아주 그냥 인생 피곤해지는 거지. 네, 그럼요. 형님 수면제 넣어서 음료수 드리길 잘했죠. 그나저나 저희 술 냄새 나는 게 좀 심한데 저랑 형님이랑 둘이 어제 어머님 일찍 주무셔서 밖에 나가서 치킨에 소주 먹고 왔다고 할까 봐요. 동서는 참 똑똑해. 철저한 면이 있단 말이야. 그래, 그렇게 말씀드리자. 나는 옷 갈아입고 편의점에서 숙취해소제 좀 사올게. 도저히 안 되겠다. 형님, 제 것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최대한 여기 티 안 나게 좀 치워놓고 있을게요. 다녀오세요. 방에 들어와 누워서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의 대화 내용을 들으니 더 가관이더라고요. 저에게 수면제를 탄 건 너무나 명확해졌고 꿈이라고 믿고 싶었던 내용들이 모두 현실로 다가와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저를 아프게 쿡쿡 찔러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제 아들 둘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 나머지 터져나오는 눈물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숨죽이고 소리내지 않고 흐느끼고 있었는데 어머님, 아직 주무세요? 아주 푹 골아 떨어지셨네. 많이 피곤하셨나? 어쨌든 다행이다. 저는 돌아 누워서 계속 자는 척을 했고 둘째 며느리는 잠든 저를 보고 안도하면서 다시 거실로 나가더라고요. 이 사실을 몰랐으면 몰랐지 안 이상 더 이상 며느리들과 여행을 하기 싫어졌습니다. 계속 제 앞에서 연기를 하며 뒤에서 저의 욕을 해온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를 보면서 같이 여행을 앞으로 3일이나 더 해야 한다는 생각에 끔찍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술을 쓰게 되었습니다. 바로 꾀병이었죠. 열이 나는 것 같다며 억지 기침도 콜록콜록 계속 해댔습니다. 독감에 걸린 것처럼 몸이 무겁고 도저히 걸을 수가 없다며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여행을 빨리 끝내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독감 증상이랑 똑같이 계속 몸이 무겁고 열이 나고 으슬으슬 춥고 이렇게 재채기도 심하고 여행을 더 다니는 게 힘들 것 같다. 열심히 소인이가 준비해 준 건데 여행을 내가 망친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아프시면 당연히 얼른 올라가서 쉬는 게 우선이죠. 여행 계획 짜둔 거는 나중에 와서 또 여행하면 되는걸요. 너무 미안해 마세요. 제가 올라가는 KTX 기차표 변경해 볼게요. 잠시만요. 네, 맞아요, 어머님. 아플 땐 집에서 쉬는 게 최고죠. 형님, 제가 짐 정리하고 있을게요. 어머님, 부산 여행은 다음에 저희랑 또 와요. 너무 아쉬워 마시고요. 그래. 너희들 덕분에 내가 행복하구나. 저에게 다음 여행을 또 같이 오자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 앞에서 저도 같이 억지로 웃으며 거짓 연기를 하려고 하니까 정말 머리가 지끈거리고 몸이 아픈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게 맞는 걸까라는 기본적인 질문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짐을 챙겨 숙소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KTX 기차를 타러 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찔렸는지 둘째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랑 형님이랑 어제 사실 어머님 일찍 주무시길래 둘이서 회포도 풀 겸 겸사겸사 치킨집에 갔거든요. 가서 형님이랑 진솔한 대화를 나누다 보니 꽤 오래 늦게까지 소주에 치킨을 많이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형님이랑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어머님. 죄송해요. 이렇게 어머님 아프실 줄도 모르고 저희끼리만 신나서 같이 어제 술 먹고 그랬네요. 이해해 주실 거죠? 네? 오랜만에 동서랑 수다 떨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끼리만 마시고 와서. KTX 벌써 와 있네요. 5호차 쪽으로 가서 타면 될 것 같아요. 너희끼리 마시고 올 수도 있지 뭐. 일찍 잠이 들어버린 건 나잖니. 둘이 술도 안 마시고 있으면 심심하지. 잘 다녀왔어. 그래. 기차 타자. 뻔뻔한 둘째 며느리와 첫째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새벽에 일어나서 너네 거실에 널브러져 있는 거 이미 다 봤다. 어디서 새빨간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게 목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말을 삼키고 며느리들에게도 억지 웃음을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달리는 기차 안에서 둘 다 역시 기절한 채로 잘 자면서 가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잠도 오지 않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 혼자 사색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걸까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며느리들과 같이 이렇게 여행을 다닌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큰 환상이 아니었나. 제가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라면 어떤 심정일 것 같으신가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첫째 며느리에게 더 큰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놀러 다니려고 결혼 후 3년 동안 아이 가지는 것도 미뤄온 것인지 3년 동안 저를 시어머니가 아닌 엄마처럼 알뜰살뜰히 챙기고 전국 곳곳을 누비며 여행을 했는데 그 추억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니요. 둘째 며느리야 뭐 이제 결혼한 지 1년이고 결혼 전에 저와 첫째 며느리가 이렇게 여행을 함께 하는지도 몰랐을 테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그렇게 여행을 오기 싫었으면 차라리 말을 해주지. 원망 섞인 한숨만 나왔습니다. 어느덧 서울역에 도착했고 저는 택시를 타고 집에 가겠다며 도망치듯 후다닥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아직도 비몽사몽인 며느리들을 보니 어젯밤 야한 복장에 술에 꼬라서 누워있던 꼬라지가 생각나서 같이 있기가 힘들었어요. 집에 돌아와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번이 처음인 걸까요? 첫째 며느리랑 둘째 며느리랑 같이 나이트클럽을 간 게, 그것도 그런 복장을 하고, 저로서는 너무 납득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아들들한테 아직 말하지 않았는데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직도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이 저라면 아들들에게 말씀하실 건가요? 말을 했을 때 아들들이 자기 아내에게 얼마나 실망할지 생각하면 또 망설여지고 괜히 잘 살고 있는 애들 관계를 내가 망치는 건 아닌가 또 걱정이 되고 이게 옳은 일인가 싶더라고요. 나 하나 눈 감고 있으면 될 일인데 괜히 내가 나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그런데 또 아들들이 계속 이렇게 나가서 고생해서 생활비 벌고 하는데 첫째 며느리랑 둘째 며느리는 놀러 다니면서 나이트클럽이나 가는 게 사실은 엄밀히 말해 이건 바람인 거잖아요. 당사자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심지어 시어머니인 저한테 수면제까지 다 먹이고 이거는 진짜 아닌 거잖아요. 당장 아들들에게 달려가서 말해야겠다 생각했다가도 또 계속 이런 생각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아주 환장을 하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요. 계속 속으로 끙끙 앓고만 있었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친구에게 만나 허심탄회하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차마 제가 술에 골아 떨어져서 널브러져 있던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를 찍은 증거 영상을 보여줄 수는 없었고요. 계모임 총무하는 제일 친한 친구에게 고민이 있다며 불러내서 이야기를 시작했죠. 그러자 친구는 그럴 줄 알았다면서 오히려 저한테 그동안 첫째 며느리랑 여행을 다닌 게 이상한 일이라고 그러면서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야, 그런데 그거는 물론 나이트클럽에 간 거는 첫째 며느리랑 둘째 며느리랑 잘못한 거긴 한데 애초에 딸 같은 며느리 아들 같은 사위가 어딨니? 어차피 결혼 때문에 이어진 사이인데 가족이라도 해도 그건 우리 같은 사람들의 욕심일 수 있어. 어쩐지 수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첫째 며느리는 어쩌면 그렇게 싫다면서도 3년을 꼬박 자기를 데리고 전국을 다녔대.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나 보지. 나는 이걸 굳이 말해서 뭔 소용인가 싶다. 내가 먼저 여행 같이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서희가 먼저 나한테 여행 가자고 해서 그렇게 시작된 건데 아들이 계속 다른 사람들 쉬는 날 못 쉬니까 서희가 계속 나랑 여행을 다녔던 거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 아무리 그래도 난 진심이라고 믿었다고 배신을 당한 기분이야. 심지어 나한테 수면제도 먹였다니까. 괜히 깨서 들키면 안 되니까 그랬겠지. 그만큼 첫째 며느리랑 둘째 며느리가 자기한테 안 들키고 싶어서 노력한 거잖아. 나는 이번이 처음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자기 생각은 어때? 둘째 며느리 쪽은 결혼한 지 이제 1년이라며. 아무리 그래도 난 영 꺼림직하고 그래서 그러지. 아무런 죄도 없는 내 아들만 불쌍하잖아. 이걸 덮고 가는 게 맞는 걸까? 아우. 그런데 또 터트리자니 속 시끄럽고 너무 큰일을 벌이는 것 같고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괜히 자기가 나서지 말고 다음 여행까지는 모른 척 지나가는 건 어때? 여행 가자고 하면 그냥 귀찮다고 아프다고 하고 이제 여행 가자고 해도 가지 마. 눈치 없는 시어머니 되고 싶은 거 아니지? 당연하지. 가라고 해도 이제 못 가겠어. 나한테 또 수면제 먹이고 둘이 이상한 야한 옷 입고 나가서 나이트클럽에서 놀고 오려는 하는 목적이라 생각하니까 아우 아찔해. 요즘 한숨만 나오고 미치겠다 진짜로.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근데 자기 아들내미 온다 그러지 않았어? 짐이 바뀌었다며.
맞아. 아유, 내가 정신없이 내리다가 첫째 며느리 짐을 대신 들고 왔더라고. 여행 가방이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 내 정신이 없었지. 그래서 안 그래도 아들이 마침 일 끝나서 집으로 와서 짐 가져간다고 했어. 벌써 3시네. 이제 가야겠다. 정신없이 도망치듯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에게서 벗어나다가 첫째 며느리 짐과 바꿔서 들고 온 걸 아들 전화를 받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찾으러 올 때까지 잠시 친구와 만나 고민 상담을 하고 있었죠. 친구와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금방 흘러 아들이 짐을 찾으러 올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집에 와서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었죠. 어쩐지 그날따라 아들의 표정이 더 피곤해 보이고 부쩍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괜시리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엄마, 짐 이거 맞죠? 아프시다더니 몸은 많이 괜찮아지신 것 같네. 다행이에요. 내가 정신없이 집에 오느라 짐을 바꿔 들고 왔네. 바쁠 텐데 여기까지 또 오게 해서 미안하다. 안 그래도 피곤할 텐데 요즘 일은 어때? 늘 비슷하죠 뭐. 괜찮아요 저는. 회사에서 전화 들어오네요. 잠시만요. 그 잠깐 사이에도 정신없이 회사에서 오는 전화를 받으러 가는 아들을 보며 마음이 착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아들에게 간단히 마실 음료라도 만들어주려고 믹서기에 토마토랑 이것저것 넣어서 갈아서 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들이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만 저는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서 들고 있던 토마토 주스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행히 떨어뜨리지는 않았지만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계속 의심하며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이프 몰래 갈 수 있어. 오래 기다렸지? 이제 한 5분이면 돼. 곧 출발할 수 있어. 지금은 잠깐 엄마 집 와 있거든. 엄마랑 이야기 더 하다가 회사에라고 왔다고 하면 우리 자기랑 있을 수 있으니까. 삐지지 말고 기다려요. 사랑해. 두 귀로 듣고 있으면서도 의심하게 되는 그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제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저 몰래 나이트클럽 갔다가 새벽에 술 먹고 취해서 그러고 있는 걸 보게 되었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아들이 바람을 피고 있었다니요. 첫째 며느리한테 오히려 면목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졸지에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 버리다니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던 찰나에 오히려 아들의 비밀을 알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느낌 상상이 되시나요? 마치 벼랑 끝에 떨어져서 안간 힘을 쓰고 있다가 지푸라기라도 잡았더니 그 지푸라기가 부서져 버려서 추락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한동안 저는 멍하니 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창문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놈은 얼른 나가겠다고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앉아있더라고요. 엄마, 저 회사에 또 급한 일 생겨서 가봐야 돼요. 소희한테 연락 오면 이거 짐 들고 회사에 잠깐 갔다고 얘기해 주세요. 잠깐만, 정말 회사 가는 거 맞니? 당연하죠. 엄마도 참,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아니야. 오래 걸리는 일이니? 소희한테 내가 아예 전화를 해놓으마. 예, 그럼 좋죠. 엄마가 소희한테 얘기 좀 잘 해주세요. 저는 지금 좀 급하게 들어오라고 회사에서 그래서 얼른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잘 다녀오고. 차마 아들에게도 너 바람 피니? 그 통화는 다 뭐니? 하면서 따져 물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아들을 보낸 뒤 한동안 멍하니, 정말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아들과 며느리가 아니란 생각에 제가 정말 바보처럼 살았구나 싶더라고요.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이렇게 하루 걸쳐서 첫째 며느리랑 둘째 며느리가 나이트클럽에 간 것도 알게 되고 그 사이 저희 아들은 바람을 피고 있었고
심지어 지금도 바람을 피러 가는 것을 알면서도 막을 수 없는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이제 와서 사실 친구에게 우리 아들도 맞바람을 피고 있었다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창피해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이 더 먼저 바람을 핀 걸까요? 아니면 첫째 며느리가 먼저 나이트클럽 등 바람을 피운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누가 먼저 바람 핀 게 중요한 걸까? 결국 둘 다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편지를 써볼까 하는 생각을 했죠. 도저히 말로는 제 이런 떨리는 감정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온전히 전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을 써보았습니다. 소희야, 벌써 3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오랫동안 가족으로서 함께 지내왔구나. 소희가 첫째 며느리로서 여러모로 나한테도 많은 도움을 주었고, 소희 네가 아니었으면 둘째도 그렇고 둘째 며느리 윤지도 이렇게 함께 다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지낼 수는 없었을 것 같다. 늘 마음속에 언제나 딸처럼 생각하면서 소희 네가 계획해온 여행 덕분에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었어. 이 편지는 내 마음속에 묻어두려다가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쓰게 되었단다. 우리 부산 여행을 마치고 짐이 바뀐 바람에 형우가 짐을 찾으러 왔을 때 알게 되었어.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것을. 우연히 통화를 엿듣게 되었고 누가 들어도 바람이 난 게 확실해 보이더구나. 큰 충격이었다. 소희 네가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알뜰살뜰하게 챙겨주고 있을 때 바람이라니. 나는 내 아들에 대한 실망과 상처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지금까지 우리 가족이 함께 지켜온 것들을 깨지 않고 중요하게 소중하게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렇다고 아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것은 너무 큰 위선이라고 생각했단다. 그래서 솔직하게 너한테 터놓는 거야. 나도 형우가 이렇게 바람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막막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소희 너와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더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지금 나와 소희 너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 간의 소중함과 상호 간의 이해와 지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솔직한 대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소희 너와 함께 형우랑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면 좋겠어. 형우가 오랜 시간을 계속 일만 해오다 보니 뭔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외로웠거나 아니면 소희 너랑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구나. 나는 너희가 대화로 이 기회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구나. 나는 소희 네 편에서 같이 도우려고 해. 형우는 잘한 거 아무것도 없다. 너에게 큰 상처를 안겨준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믿고 나는 이 편지를 전하게 되었어. 여기까지 썼다가 지웠다가를 반복하며 이 편지를 전할지 말지 계속 망설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 아들들에게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나이트클럽에 다니면서 바람을 피웠다는 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이제는 제 첫째 아들이 바람 피는 걸 알게 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첫째 며느리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고 같이 해결해보자는 편지를 적고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 편지를 전하는 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들만 괜히 곤란해지는 건 아닐까요? 사실 첫째 며느리도 나이트클럽에 가서 바람핀 건 사실인데요. 제가 이 편지를 보내면서 부산 여행 때 둘째 며느리랑 함께 첫째 며느리가 제 음료에 수면제를 타고 둘이 야한 복장으로 술을 마시며 돌아다녔다는 걸 안다고 증거도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아들들이 며느리들이랑 이혼하는 걸 원하진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첫째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었고 배려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큰 탈 없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저와 여행을 가는 것이 억지로 한 일이라고 해도 그래도 그 또한 효도를 한 것임은 변함없는 사실이니까요. 정말 혼자서 많이 고민하다가 여기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쓴 편지 내용 중에서 바꾸거나 추가하면 좋을 내용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 편지를 아예 첫째 며느리에게 안 보내는 게 좋을까요? 계속 이대로 아들의 바람도 며느리들의 일탈도 모른 척 살아가는 게 좋은 걸까요? 요즘 이것 때문에 도통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계속 뒤척이며 잠을 설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께서도 가정에 심각한 고민이 생기면 이렇게 잠을 설치고 밥맛도 없고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가시죠? 제가 지금 딱 그런 상태입니다.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음악은 스카이캐슬이란 드라마에 나왔던 We All Lie예요. 우리는 모두 거짓말쟁이란 뜻이죠. 이 이름부터가 드라마의 등장인물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꼬집고 있는 게 딱 저의 상황과 너무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이 노래 가사 중에 제일 와닿는 건 솔직히 말해보자. 우린 미소 지은 채 속임수를 쓰지. 사기꾼처럼 말이야. 외쳐봐. 네가 갈망하는 모든 것들. 사람들은 진실을 덮으려고 가면을 쓴 채 연기하지. 서로를 속이면서 말이야. 안 그래? 넌 진실을 보고 있니? 넌 정말 진실을 보고 있니? 나와 함께 도망가자. 이 부분이에요. 그 드라마를 볼 때는 거짓과 위선으로 출세 목적의 교육을 하는 드라마 주인공들을 보며 어쩌면 저렇게 파렴치하게 할 수가 있지 하면서 관람자의 태도로 봤었는데 이제는 그 주인공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것 같달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모르는 척 거짓말을 해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부디 현명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 상황과 완전히 똑같은 일을 겪진 않으셨겠지만 살아보니 이런 것들은 말하는 게 좋더라 또는 말을 안 하는 게 좋더라 같은 조언이 저에겐 지금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불쌍한 사람 돕는다는 생각으로 꼭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행을 가자고 하면 귀찮다고 아프다고 그렇게 계속 모면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너희가 나랑 여행 가는 거 힘들어한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계속 귀찮다 아프다 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원래는 웃으며 자랑했던 자랑거리의 이야기가 저의 발목과 숨통을 조여오는 기분입니다. 지금은 여행의 여자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나요. 앞으로 여행은 친구들이랑 다녀야겠습니다. 개모임에 더 열심히 나가려고요.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둘째 며느리는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자꾸만 와서 필요한 거 없으시냐. 다음 여행은 어디로 갈지 이번엔 자기가 계획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가증스럽습니다. 또 어디 나이트클럽 가려고 하나. 이제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첫째 며느린 말할 것도 없고 둘째 며느리도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요. 위선적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차라리 멀리 떨어져 지내고 명절 때나 한 번 얼굴 보는 게 속 편할 것 같기도 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딸 같던 며느리들이 남보다 못한 사이처럼 느껴지는 기분. 어떤 건지 짐작이 가시나요?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 이런 사연이 있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남보다 못한 고부관계라더니 저는 그 말이 저에겐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이 딱 그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집안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자꾸만 우울해지는 것 같아서 개모임이 아니더라도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산책이라도 더 하려고 하고요. 그 전에는 여행을 가니까 가기 전까진 크게 심심하다고 느끼지도 않고 우울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이렇게 변한 제 모습이 저도 신기합니다. 그러나 차마 제일 친한 친구에게조차 제 아들도 맞바람을 피고 있었더라는
그 말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멀리 유학가 있는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터놓고 말할 수도 없고요. 괜히 제 걱정만 더하겠죠. 옆에서 도움을 못 준다며 미안하다고 괜히 멀리서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공부한 애한테 이런 걱정을 안겨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지금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을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말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사연을 쓰면서 든 생각은 정말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딸처럼 생각하던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랑 멀어지게 될 줄 알았나요? 물론 저 혼자 저의 마음속에서 멀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단계긴 하지만요. 아직도 그 나이트클럽에 가버린 일을 아들들에게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심지어 첫째 아들은 맞바람이라니 기절초풍한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초연한 마음도 듭니다. 아들들에게 이런 일을 말하는 게 좋을지, 제가 손 떨면서 겨우 찍어놓은 그 증거 영상도 보여주는 게 좋을지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고부관계가 어떤지 너무 궁금해요. 제 친구들한테 듣는 것처럼 정말 제가 꿈꿔왔던 저의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들과 엄마와 딸처럼 지내는 고부 사이는 정말 없는 걸까요? 모두 환상이었던 걸까요? 저는 사이좋은 고부관계도 있다면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혹시 며느리들에게 잘못된 게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혹시 아들이나 딸의 바람으로 안 좋았던 아들-딸 부부관계를 원만히 해결하셨다거나 개인적인 경험담도 정말 좋아요. 말씀 주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앞으로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웃음꽃 필 일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진이 불쌍한 우리 아들을 어떡하면 좋아. 부잣집에 태어났다면 진작에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받게 하고 치료를 받게 했을 텐데 집에 돈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룬 게 이토록 큰 비극으로 돌아왔구나. 우리 선진이 대신에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가난하고 무식하고 감히 엄마 자격도 없는 내가 죽었어야 했어. 당신만 자격 없는 줄 알아? 나 역시 자격이 없어. 나야말로 부모 자격, 한 집안의 가장이라고 할 자격이 없어. 애가 아파서 끙끙대는데 그걸 보고도 별일 아니겠지. 애들은 원래 어릴 때 곧잘 아프니까 이러며 일부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기고자 했던 장본인이 바로 나야. 진짜 죽을 사람은 나야, 당신이 아니라. 내가 잘못이야. 내가 우리 아들을 꽃도 못 피워보고 세상을 떠나게 한 거야. 저희 가족에게 남겨진 건 지독한 후회 그리고 병원비였습니다. 청구된 비용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죠. 그때부터 저는 가난을 깨우쳤고 눈치를 보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제 친구들과는 달리 저는 의지하고 손을 벌릴 친인척도 없는 집안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단 한 명, 친정엄마의 친언니이신 큰이모만이 당신께서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셨음에도 저희 가족을 언제나 신경 써주셨네요. 그런 온정을 보고 배우며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친정아빠께서 어린 자식을 잃은 슬픔을 잊으려고 과도하게 일을 무리해서 하시다가 공사 현장에서 다치고 마셨습니다. 야간 작업 중이었기에 주변에 사람이 거의 없었고 발견이 늦었어요. 그래서 친정아빠께서는 폐를 비롯한 기관지 그리고 허리를 크게 다치신 후유증으로 오래도록 칩거 생활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어디를 쉽게 다니실 수가 없었죠. 저희 가족에게는 이중고였어요. 친정엄마께서 밤낮 없이 일을 하셔야 했고, 이런 가정환경 속에서 제가 악바리 근성으로 자라난 건 예견된 수순이었네요.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빚을 갚는 것과 부모님 마음고생 몸고생하는 걸 안 보고 싶다는 것,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저를 위한 사치는 안중에도 없었고요. 당연히 성인이 되자마자 돈부터 벌었습니다. 원래는 작은 사무직과 편의점 일을 병행하며 돈을 벌었었는데 주변의 소개를 받아서 어느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어요. 본격적으로 고정적인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에 설렜죠. 일은 힘들었습니다. 일 자체도 힘든데 공장의 임원이라는 분들의 눈치까지 보느라 쉴 새가 없어서 더욱 고단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버텼냐 싶네요. 주변에서 다들 그랬습니다. 여기 사장이 진짜 돈에 미친 놈이라고 떠들었죠. 그러니까 공장에 여유 하나가 흐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남을 흉보는 걸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었기에 다들 몰래 쉬려고 하면서 잡담을 벌일 때 늘 묵묵히 제 일을 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원이라는 분들이 서서히 제 이름을 인식하시더라고요. 제가 잘난 게 없으니 성실함 하나를 무기 삼아서 일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식사 시간이었는데 그날따라 속이 더부룩한 거예요. 저는 밥을 안 먹고 공장 주변을 거닐었습니다. 그랬다가 웬 봉투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무심코 주워들고는 깜짝 놀랐죠. 언뜻 그 안을 엿봤는데 돈이 들어있었거든요. 가만히 그걸 쥐고 있던 저는 그 빳빳한 봉투가 높으신 분들 것이라는 생각을 해내서 무작정 사장님을 뵈러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점심때인데도 자리를 안 비우고 계셨던 사장님께서 놀란 얼굴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이 돈 꼭 현금으로 전달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마련했던 건데 아무리 찾아도 온데간데 없어서 밥 먹을 생각도 안 들고 머리 싸매고 있었건만 그걸 뒤편에서 찾아주다니 생각해보니까 내가 담배를 피우며 밖을 거닐 때 품에 봉투를 넣어갔던 것도 같네. 정말 고마워요. 이름이 알 것도 같은데 아마 키진 양이었던가? 제 이름을 알고 계신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얼른 주인을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저는 자리로 가봐야 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제가 꾸벅 인사를 드리자 사장님께서 뭔가 머뭇거리시는 눈치로 저를 보셨는데 저는 그냥 돌아섰어요. 제 자리로 가서 일을 했죠. 돈봉투를 마주한 순간은 그저 꿈으로 치부하고요. 기분 탓인지 그날 이후로 사장님을 멀찍이서나마 자주 마주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일만 했어요. 그러다가 인연을 만나게 되어서 공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사는 곳이 멀어졌거든요. 만난 인연은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너 살아온 이야기 들으면 내가 다 눈물이 난다. 내가 너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고 싶어. 우리 결혼하자. 서로의 가족이 되어서 그렇게 살자. 제가 남편의 청혼을 받고 얼마나 감동했었는지 몰라요. 공원에서 새우깡을 먹던 와중이었지만 그게 저에게는 고급 레스토랑의 프로포즈 이벤트처럼 느껴졌습니다. 강하고 씩씩한 척만 해오며 살았으나 사실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늘 외로웠고 힘들었어요. 동생이 살아있었다면 외동이 아니었을 텐데, 덜 외로웠을 텐데 이런 생각을 자주 했었죠. 먼 지역에 시집간 지 오래인 시누이만 유일한 형제였기에 남편은 실질적으로 가장이었어요. 시아버지 되시는 분은 돌아가신 상태였거든요. 사망보험금이 나와서 가게에 이바지했다는 이야기를 언뜻 들었습니다. 아무튼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이 몸만 딸랑 들어오겠다고? 어쩜 이런 불려시가 다 있니? 우리 보살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올해 며느리들이면 말려눈이 쇠한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더욱 허락 못해 아들. 제발 정신 좀 차려. 어쩜 이렇게 볼 것 하나 없는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야? 엄마야말로 그 보살님인가한테 돈 좀 그만 갖다 바쳐요. 없는 형편에 그런 것도 사치예요. 남편의 지적에 시어머니께서는 민망한지 입을 다무셨죠. 어영부영 결혼을 했어요. 친정부모님께서는 자식 결혼하는데 보태주는 게 없어 미안하다며 우셨습니다. 그런 두 분을 보며 제 가슴은 찢어졌죠. 걱정 끼치지 않고 살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다짐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주 초반에만 조금 좋았던 것 같네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시어머니의 등살에 시달리면서 대형마트의 진열사원으로 일을 하면서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 매일매일 피곤하다는 생각밖에는 못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미래를 위해 돈을 모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저에게 돈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말라면서 신신당부를 했어요.
이 집 오래되고 낡았어도 어쨌든 우리 집안 재산이고 내가 마련한 거고 너는 몸만 들어온 거야. 네가 이바지한 게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죽어라 열심히 벌어야지. 그래야 더 큰 집을 구해서 이사도 가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사는 거지.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대학은 안 나왔어도 이 정도 말 뜻은 알아들을 거라 믿는다. 남편은 자기 입맛대로 움직일 여자가 필요해서 저하고 결혼한 사람 같았습니다. 저에 대한 배려, 존중 이런 건 일체 보이지 않았죠. 그래도 꾹 참고 살았어요. 어차피 인생이 쉬었던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하는 마트에서 일이 좀 생겨서 이틀 연속 정신없이 보내게 되었는데요. 가만 보니까 친정엄마의 생신이었더라고요. 무심코 달력을 봤다가 그걸 깨닫고 얼른 연락을 드렸죠. 미역국 좀 드셨냐고 인사차례로 그냥 그거 먼저 여쭤보았다가 제가 눈물이 나고 말았습니다. 요즘 소고기 값이 장난 아니더라. 슈퍼에 가서 고기만 쳐다보다가 에라이 그냥 먹지 말자. 아는 미역국 맛 굳이 끓여서 맛보았자 뭘 하겠나 싶어졌어. 안 묵어도 아무렇지 않아. 눈물이 나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우는 소리 들으시면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요. 숨소리 꾹 눌러 참았다가 통화를 끊고 나서 친정엄마께 5만 원을 입금해드렸습니다. 50만 원도 10만 원도 아니고 5만 원. 너무 죄송했네요. 더 보내드려야 하나 고민하면서 휴대폰의 이체 화면을 보던 와중에 그걸 남편에게 들켰습니다. 야 이년아, 돈이 남아 돌아? 5만 원을 왜 덜컥 멋대로 쓰고 지랄이야? 그날따라 술을 마시고 돌아온 남편은 바로 화를 냈고 그대로 집안 살림을 깨부수기 시작했어요. 끔찍한 다혈질의 모습 몇 번 본 적이 있었기에 이 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머리 꼭지가 돌아 있었어요. 구석에 있던 저한테 꾸짖 와서 발길질을 했고 제 머리채를 잡아 끌어서 현관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좁은 집, 현관까지는 금방이었고 저는 밖으로 내팽개쳐졌죠. 남편이 저에게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 꺼지라고 했습니다. 신발을 주워둔 제가 차마 집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어서 멀리 나갔어요. 갈 데가 딱히 없어서 6차선 도로에 붙어있는 공원으로 향했죠. 도로를 바라보고 앉은 벤치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인생이 너무 재미없고 고단하고 서러워서 울었어요. 그때 공원 앞 차도를 달리고 있던 차량 한 대가 속도를 늦추더니 이내 비상등을 켜고는 정차를 했어요. 제가 그 눈물을 훔치면서도 갑자기 속도를 눈에 띄게 확 느리게 하고는 아예 멈춰버리기까지 하는 그 차를 무심코 쳐다봤죠. 비상등이 깜빡거리고 있는 그 차의 뒷공무니를 멀찍이 쳐다보면서도 설마 그 차와 저와의 상관관계를 상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뒷좌석 문이 열리더니 웬 중년의 신사분이 내리셔서 곧장 제 쪽을 쳐다보시는 것에 놀라고 말았지요. 제가 단박에 신사라고 여겼던 것은 첫 번째, 그 차가 제가 아예 그런 쪽의 문외함임에도 단박에 최고급이라는 것을 느꼈을 정도로 유명한 외제차였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운전석이 아니라 뒷좌석에서 내리신 그분이 아주 격식을 차리진 않은 캐주얼한 정장 차림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기품을 풍기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와는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신 게 분명한 신사분께서 저를 향해 걸어오셨고 저는 점점 놀라서는 눈물이 쏙 들어가 버렸죠. 대관절 누구이시냐고 여쭈어보기에는 저희 눈썰미와 기억력이 썩 나쁘지 않았거든요. 저는 한참 울고 난 직후라서 힘이 빠져 후들거리는 다리로 자리에서 일어나 어느새 저의 지척까지 따라온 그분을 보며 말씀드렸습니다. 설마 사장님이신가요? 나를 바로 알아보시는 것 같군요. 신기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요 며칠 꿈자리가 아주 심상치 않았는데 오늘 이런 순간을 맞이하려고 그랬던 것 같네요. 이름이 아마 박희진 양이었죠. 제가 생산공장 운영하고 있던 시절에 아주 일을 잘해주었던 희진 양, 내가 아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박희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그런데 사장님을 갑자기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혹시나 싶어서 여쭈는 건데 저 때문에 가시던 길을 멈추신 건 아니시죠? 왜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지나가다가 희진 양을 보고 나서 어디서 봤더라 하는 생각이 들자마자 답이 떠올라서 내가 우리 윤 기사한테 당장 차를 멈춰 세우라 그랬어요.
저는 제가 하도 심신이 고단해서 순간 헛것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는 건가 싶었어요. 제 눈앞에 등장하신 분은 제가 죽도록 일을 열심히 하는 법밖에 몰랐던 시절에 몸을 담고 일을 하고 있었던 어느 작은 공장의 사장님이셨습니다. 제가 몇 번 직접 뵌 적은 없었으나 단 하나의 강렬한 계기 때문에 정확히 사장님의 모습을 뇌리에 새길 수 있었죠. 공장의 으슥한 뒤편에서 우연히 주었던 돈다발 봉투, 그것을 사장님께 가져다 드린 일이 있었으니까요. 아마 그 일 때문에 사장님께서도 저의 얼굴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신 듯하였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갑자기 차까지 멈춰 세워서 제 앞에 아는 척을 하려고 오신 상황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더니 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더군요. 사장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시간 괜찮으면 시간을 잠시 내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이 어렵다면 다음에라도 꼭 시간을 내달라고 하셨죠. 제가 돈이 없지 시간이 없는 사람은 아니어서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며 자조적으로 피식 웃고 있으니까 사장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인지 돌연 지금 당장 시간을 꼭 좀 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길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황송한 최고급 외제차에 제가 타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장님이 내리셨던 조수석 뒤편에 앉았고 사장님께서는 운전석 뒤편에 앉으셨어요. 제가 아무리 뭘 모르는 사람이어도 차량 내의 상석이 어디인지 정도의 상식은 있었습니다. 감히 제가 이 위치에 앉아서 되는 건가 싶어서 민망함이 확 몰려왔어요. 그리고 공원 벤치에 앉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최고급 외제차에 앉고 나서 보니까 제 차림새가 왜 그렇게 추레하고 보잘것없이 보였는지 모릅니다. 무릎이 늘어난 추리닝 바지, 손목이 다 해진 남방,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사장님의 차림과 하늘과 땅 차이로 비교가 되어서 부끄러웠어요. 어디를 가시냐는 질문만 간신히 했던 것 같습니다. 차는 금세 멈춰 섰는데 근처에 있는 대형 카페였어요.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마주친 것도 기념이니까 커피 한 잔 사주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 경계심을 낮추셨습니다. 너무 고단하고 서글픈 상태였던 저는 이게 꿈이든 뭐든 간에 심신을 녹이고 싶다는 바람이 들어서 따뜻한 초코라떼를 시켰어요. 메뉴를 말하고 나니까 그게 한 잔이 무려 6,000원짜리라는 게 보여서 제가 손을 좀 떨었습니다. 고작 음료 한 잔에 6,000원이라니 저는 제 친정엄마의 생신을 챙기려 5만 원을 보냈다가 남편에게 온갖 쌍욕을 듣고 쫓겨난 참이었는데요. 음료 가격을 확인하고 제 안색이 파리해진 걸 보신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 이런 카페들은 손님들이 앉아있는 자리값도 가격에 포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싸지는 않죠. 하지만 걱정할 건 없어요. 희진 씨가 내 공장에서 일하던 그 시절보다 내가 사는 형편이 훨씬 더 좋아졌거든요. 그게 정말이세요? 와, 너무 잘 되었네요,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어쩐지 이런 말씀 드리면 실례일 것 같지만 예전 그때보다 사장님의 신수가 훤해지신 것 같다고 생각 중이었어요. 음료 감사히 잘 마시겠습니다. 이제야 자기 나이로 보이네. 내가 그때 희진 양을 보면서 요즘 세상에도 저렇게 나이에 비해 조숙한 느낌을 내는 아가씨가 다 있나 싶었었거든요. 고작 20대 초중반 나이인데도 세상의 힘든 면들을 다 엿보고 난 뒤라는 표정을 짓고 있어서 내가 그 인상을 기억해뒀었죠. 아, 그러셨었어요? 그때는 제가 오히려 뭣도 모르고 그냥 뭐든지 열심히 할 때라서 그랬나 봐요. 그런데요, 사장님. 정말로 왜 저를 이렇게 따로 보자고 하신 거예요? 예전보다 더 성공하신 사장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시간을 갑자기 내주실 만큼 한가하신 분이 아닐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희진 양, 나는 이때까지 살면서 많은 일들을 보고 또 겪어왔어요. 사업가의 길을 걸은 후에는 더욱 그랬고요. 그런데 희진 양처럼 나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안겨주는 일을 선사해준 사람은 없었네요. 옛날에 그 돈, 나에게 전해준 그 돈봉투 말입니다. 나는 그걸 내내 마음에 담고 살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몇 번 이렇게 생각했었죠. 아, 내가 그때 희진 양에게 걸맞은 보상을 해줬어야 했는데 라고 말입니다. 그게 맞는 일이었고 응당 그래야 했어요.
제 질문에 사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게 곧 대답이었습니다. 잠시 멍하게 사장님의 말씀을 곱씹던 저는 놀라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말았어요. 그것은 저에게 뒤늦은 보상해주고자 지금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있다고 하시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 순간 기쁜 마음은 안 들었었던 것 같아요. 당혹스러움 같은 감정만이 앞섰죠. 제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틀어막은 손을 덜덜 떨고 있으니까 사장님께서 저를 안심시키려고 그러신 것인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건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하다며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란 심정을 안고 제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미소를 지어 보이시는 사장님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점점 입을 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사장님께서는 그간 많이 변하셨구나. 이전에는 철두철미하고 어딘가 고뇌가 깊어 보이고 일에 시달리는 인상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은 마치 모든 것에 통달한 듯 미묘한 여유가 잔잔하게 표정에서 흐르고 있어. 이게 바로 성공이 가져다준 평안이라는 것일까? 아니면 나이를 옳게 먹어간다는 표식일까? 세월의 흐름을 겪은 것은 사장님이나 나나 똑같은데 결과물은 천지 차이구나. 사장님께서는 그때의 그 시절을 바탕으로 눈부신 도약을 이뤄내셨는데 나는 그때 그 공장에서 일하던 때보다 오히려 못한 삶을 살고 있으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지 제가 살아온 지난 행적을 사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던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는 제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었던 이유를 가장 궁금해하셨는데 남편을 만나고 그랬다는 사실을 아시고는 작게 탄식하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행복한 적 없이 비참하고 초라하게 한없이 작아진 나 자신을 매일같이 느끼고 마주하며 살고 있음을 사장님께 실토하고 말았을 때 저는 솔직히 후련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자기를 잘 아는 가까운 사람보다 잘 알지 못하는 생판 남에게 자기 속마음을 더 쉽게 털어놓는 게 사람 심리라고 하더군요. 어느 수필 서적에서 본 그 글귀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원래도 친한 적이 없었으며 어찌 보면 가장 어려워야 할 상대인 사장님 앞에서 제 지난 인생을 다 늘어놓고 말았으니까요. 저는 제 답답함을 이게 해소되지 않아도 좋으니 그냥 한 번쯤은 싹 다 털어놓고 싶다는 바람을 늘 품어왔던 것 같아요. 그게 해소되는 순간이 단 한 번도 상상한 적 없었던 사장님과의 재회 현장이었다니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제가 정신없이 떠들고만 제 지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신 사장님께서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놀랍게도 당신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나에게는 딱 희진양 나이의 조카가 있어요. 내 친형의 자식인데 지금 내 친형은 형수와 함께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죠. 내가 좀 더 타고난 머리가 똑똑하다는 이유로 형은 나에게 많은 걸 양보하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원래 꽤 형편이 좋았는데 투자 실패로 주저앉았고 형제 2명 모두에게 부모님께서는 여력을 쏟으실 수가 없었어요. 형은 장남이라고 온갖 책임을 다지고 살았죠. 동생을 위해 공부를 포기했고 일찍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으며 부모에게 최선의 효를 다했습니다. 그게 제 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형이 교통사고로 형수와 함께 나란히 세상을 떠나자 저는 그제서야 형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형 덕분에 내가 누렸던 것들이 그제서야 실감이 났고 형에게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고맙다는 소리를 내본 적 없는 못난 동생이었음을 알았어요. 형이 희생한다고 생각한 적 없었어요. 다 제가 잘나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으니까요. 후회가 됐죠. 못나게 살았던 제 과거에 속죄하듯 형과 형수가 남기고 간 조카를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맡아 키우셨지만 제가 모든 지원을 다했죠. 열심히 살았어요. 죽도록 열심히 살면서 성공만을 쫓았어요. 형과 형수를 위해서, 제 과거를 반성하기 위해서, 조카를 유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 돈에 미친 냉혈한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감정이입이 됐었나 봐요. 사장님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하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 연신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러다가 돈에 미친 냉혈한이라는 그 별칭을 듣고 예전에 공장 생활이 생각나서 피식 웃기도 했네요. 사장님의 조카분은 그래서 지금 잘 살고 계신 건지 궁금해졌고요. 그런 저를 보며 미소를 지으신 사장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어요.
최우선으로 위한 제 조카가 지금은 멀리 유럽에 가서 살고 있어요. 떠난 지는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예 눌러 살기로 결정한 것은 2달 전이에요. 거기서 만난 사람과 아예 결혼을 해버렸거든요. 조카는 다시 한국에 들어오거나 여기서 결혼해서 살 때를 대비해서 제가 마련해둔 집이 있었는데 조카가 아예 거기에 눌러 살겠다고 하니 그럼 그 집을 팔아서 돈으로 줄까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조카가 한사코 거절했어요. 나한테 조카가 하는 말이 저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세요였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런 식으로 거절을 하는지 섭섭하고 서운했죠. 그런데 오늘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내가 희진 양을 길에서 발견하자마자 알아본 것, 그리고 바로 머릿속에 이걸 떠올려낸 것, 모두 우연이 아닙니다. 운명인 거예요. 모든 게 이렇게 되려고 했나 봅니다. 희진 양, 들어보니 지금 사정이 영 안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우리 조카를 위해 따로 사둔 집 희진 양에게 주면 어떨까 싶어요. 정말 과장 하나 안 보태고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어요. 살면서 이런 극적인 순간이 올 거라고는 꿈에서조차 상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싶어서 차마 아무런 반응도 못하고 부릅뜬 눈으로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굳어있으니까 사장님께서는 더욱 엄청난 이야기를 보태셨습니다. 조카분의 몫이었던 집, 그건 조카분 대신에 그냥 주려는 것뿐이고 예전에 그때 돈 봉투를 고스란히 받으실 수 있었던 것에 대한 보상은 따로 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얼마요? 방금 3억이라고 하셨어요? 사장님, 저는 가끔 죽기 전까지 안 쓰고 모으면 1억을 만져볼 수 있을까 하는 망상을 하고는 했었는데요. 그런 1억도 제 인생과 멀어 보였는데 지금 3억이라고 하신 건가요? 후원이 필요한 단체에 기부를 한꺼번에 하려고 몇 년 사이 따로 조금씩 모은 금액입니다. 희진 양이 예전 그때 나에게 돌려준 돈, 그 금액이 혹시 300만 원이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예? 아니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얼마인지 세어볼 엄두도 못 냈던 것 같아요. 그 돈이 300만 원이었군요. 내가 그때 희진 양에게 보상을 못 해줘서 시간이 갈수록 마음에 자꾸 걸렸었는데 100배로 갚아주고 싶다는 생각을 스치듯 했었죠. 그런데 어쩜 이렇게 딱 100배의 금액이 되었네요. 기부금으로 준비한 3억 원, 주인공이 아무래도 희진 양으로 정해져 있었나 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루하루가 버겁고 5만 원이 너무 큰 돈으로 느껴져서 미칠 것 같은 거. 그게 바로 불과 2시간 전까지의 저였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소리를 듣게 됐다고요? 저에게 정말로 그런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주시겠다고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요. 제가 살아온 인생, 제가 겪어온 세상은 이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죄송한데 믿을 수가 없네요. 당연히 그냥 줄 수는 없죠. 조건이 달려 있으니까요. 현실성이 너무 없어서 혼란스러웠던 찰나에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어지러웠던 제 머리가 조금은 식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차라리 다행이었고 안심이 되었어요. 아무 대가도 없이 갑자기 저에게 거액을 주겠다는 부자의 말 믿어지지 않는 걸 넘어서 무섭기까지 했으니까요. 조건이 달려있다는 것에 그럼 그렇지라는 생각으로 제가 얼핏 웃었을 때였습니다.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그만 펑펑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 지금 남편하고 희진 양이 갈라섰으면 해요. 그릇된 인연을 정리하고 이제 오롯이 본인의 멋진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게 내가 내걸고 싶은 조건이에요. 이혼 과정 어렵다면 내가 기꺼이 도와줄 테니 고민하지 말고 손 내밀면 돼요. 갑자기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펑펑 흘러나오더라고요. 누가 제 눈에 달린 수도꼭지를 튼 것만 같았어요. 제 고단한 인생, 저같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을 것만 같던 마치 잘난 주인공들이나 누리는 행운의 특권이 저에게로 온 것을 그제야 실감할 수 있었고, 주인공의 들러리도 안 되고 단역 엑스트라 같았던 제 존재감이 난생 처음으로 크게 느껴졌습니다. 남들의 시선, 신경도 못 쓰고 그냥 큰 소리로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울면서도 막 말씀을 드렸지요. 사장님, 저한테 왜 이러시나요? 제가 사장님의 숨겨놓은 다른 조카라도 되나요? 아니면 제가 사장님의 지인의 먼 친척이라도 될까요? 아니잖아요. 완전히 생판 남이잖아요.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얼굴이 예쁘지도 않고 특별히 잘난 것 하나 없어요. 사장님께서 이러신다고 해도
저한테 얻어내실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그렇게 스스로를 비하하죠? 살면서 이런 기적 같은 순간은 본인은 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나요? 이런 것에 무슨 자격이 필요해요? 희진 양, 나는 살면서 지금처럼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고 내린 결정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순간적인 판단으로 희진 양에게 베풀기로 한 것이지만 확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희진 양, 부디 누렸으면 해요. 사장님의 올곧은 표정을 보고 저는 제 안에 번지기 시작한 용기를 느꼈어요.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전한 끝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제가 꿈을 꾼 거라고 해도 허상을 본 거라고 해도 상관없어진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이혼을 하겠다는 결심이 섰고 그 말을 할 용기도 생긴 뒤였습니다. 집에 남편은 없었고 저는 난장판이 된 집을 정리하면서 생각도 차분히 정리하였어요. 그리고 이튿날 남편을 보자마자 말했지요. 드디어 이혼 선언이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를 비웃더군요. 이 여자가 돌았나, 씨. 감히 어디서 먼저 이혼을 운운하고 자빠졌어. 객기 부리지 마. 웃기지도 않은 허세인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잔말 말고 밥이나 차려. 싫은데 네가 차려 먹어. 나는 배도 안 고픈데 내가 왜 지금 밥을 차려야 돼? 진짜 정신이 돌아버린 거야? 지금 나한테 뭔 소리를 짓거리는 건지 스스로 지금 알기나 해? 감히 나한테 이따위로 기어오르다니 각오하고 이러는 거지. 각오? 잘 모르겠지만 뭐 끽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 고단한 삶 얼른 마무리하고 당신 감옥 보낼 수 있으면 나쁘지 않은데? 해봐. 어디 한번 해봐. 제가 눈을 부라리면서 가까이 다가가며 외쳤더니 놀란 남편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후련했고 통쾌했어요. 손끝이 막 저릿저릿하더라고요. 그건 전율이었죠. 처음으로 남편이 제 앞에서 기세에 밀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우세하다는 것을 느끼고 턱을 자신만만하게 치켜들었네요. 잠시 후 남편이 저에게서 이런 취급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치욕스럽다는 표정이 되어서는 부들부들 떨며 말하였습니다. 가난뱅이 주제에 못 배운 주제에 어디 멍청한 년이 건방지게 객기를 부려. 너 어차피 후회할 거다. 내일이면 정신이 들어서 실언했다고 미안하다고 나한테 싹싹 빌겠지? 그리고 넌 이제 우리 엄마한테 죽었어. 너 정신교육 필요하다고 내가 우리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 빌기는 누가 빈다는 거야? 그럴 일 없으니까 잔말 말고 이혼이나 해줘. 제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받아치니까 남편은 이제 완전히 어안이 벙벙해졌죠. 사장님의 엄청난 호의 앞에서 현실을 못 믿고 부정하던 저의 표정이 저랬을까 싶어서 왠지 속으로 웃음이 나더군요. 제가 슬쩍 웃는 모습에 남편이 약이 올랐는지 또 그 다혈질이 도지려고 하길래 제가 은근하게 회유를 하는 쪽으로 얼른 술을 썼습니다. 이제 와서 솔직히 고백을 해보자면 내가 당신 참아주고 산 건 당신이 남자로서 매력이 있었기 때문이야. 여자 휘어잡는 매력이 있잖아. 당신처럼 남자다운 남자 요새 잘 없거든. 그래서 당신과 사는 게 힘들어도 놓치기 싫은 마음이 공존했기 때문에 그냥 살았던 것 같아. 근데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내가 건강도 너무 안 좋아지고 있고 체력의 한계도 느껴서 그냥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어디 먼 시골에 가서 혼자 작게 상추나 심으면서 하루하루 살고 싶어졌어. 당신은 나 말고 더 좋은 여자 만나서 재혼해. 언제부터 이렇게 청산유수였어? 새치혀를 잘도 놀리네. 뱀고기라도 구워 먹었냐? 암만 해도 수상한데. 이상한 꿍꿍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은 더 예쁜 여자, 당신 가족한테 잘하는 여자, 더 나보다 집안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그럴 수 있는 남자인데 노력을 안 했을 뿐이지. 그건 그렇지. 네가 나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어처구니 없이 남편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일을 계속 못 다니겠다고 하자 이혼 생각을 해줬고요. 저보다 더 좋은 여자를 무조건 만날 거라고 헛바람을 넣어줬더니 이혼을 해줬습니다. 웃기지도 않은 과정이었네요. 시어머니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저를 향해 소금을 뿌리셨습니다. 저와의 인연을 말끔하게 끊어내는 의식이라는 핑계를 대시면서 사람 머리에 대고 가차없이 소금을 뿌리시더군요. 부정 타는 기우나 썩 물러거라. 이제 이걸로 완전히 인연이 정리되는 거야. 우리 보살님이 그러시더라고. 소금을 팍팍 뿌리고 나면 며느리와 인연이 싹 끊기게 된다더라. 이왕 이혼해서 갈라서게 됐다니까 이렇게 해서 싹 정리하는 게 낫지. 기분은 나빴는데 인연이 싹 끊긴다는 말
저도 솔깃했네요. 그래서 태어난 얼굴로 소금을 맞았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주춤하시면서 되려 저의 귀에 눌리시더니 금세 돌아서셨죠. 그렇게 허무하다면 허무하게 이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놀라운 재회와 기적 같은 행운은 꿈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죠. 사장님과 계속 연락이 닿았으니까요.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렸어요. 이혼 끝냈다고요. 도움 안 받고 이혼만큼은 혼자 해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 이혼 소식을 사장님께서 무척 반겨주셨고 축하해 주셨어요. 조카분의 몫이었던 집 제가 아예 받은 건 아니었고 잠시 들어가 살기로 했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받는 건 상상이 안 되어서요. 한사코 거절했어요. 그건 일련의 일들을 다 들으신 친정 부모님께서도 마찬가지이셨습니다. 대신 저는 그 집에서 친정 부모님을 모시며 2년간 살기로 했어요. 월세도 전세도 기본 2년 계약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기로 한 거였죠. 그리고 2년이 지나면 그 집을 나와서 알아서 살기로 했고요.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보상이라면 내어주신 3억은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혹시 이걸 물어보려고 했다가 망치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그때 저를 설득했던 게 친정 부모님이셨습니다. 나는 암만 생각해도 지금 이게 우리 가족의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이런 때 도전해보지 않으면 언제 또 해보겠냐. 그래, 네 아빠 말이 맞아. 나도 요새 이렇게 넓고 멀끔한 집에서 잠을 청하려니 매일 밤 행복하면서도 은근히 잠이 안 오더구나. 이런 엄청난 순간을 맞이했는데 그저 하루하루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도 되는 건가 싶어서 가슴이 막 울렁거리고 불안한 거 있지? 친정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도 생각했죠. 이건 원래 저한테 없는 돈이었는데 왜 그렇게 잃을까봐 두려워하면서 가만히 있으려고 했던 건지 너무 겁쟁이처럼 느껴졌네요. 마음 먹고 나니까 해낼 수 있었던 이혼처럼 도전도 후딱 해치우고 싶어졌습니다. 저희 식구가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도 늘 정겹게 연락 주시고 잘 지냈던 큰이모께 같이 뭘 해보자는 뜻을 전달했어요.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던 끝에 저희는 떡집을 차렸습니다. 원래 큰이모께서 옛날에 엄청 유명한 떡집에서 일을 하셨었거든요. 친정엄마와 함께 두 분이서 합심을 하셨고 친정아빠께서도 각종 잡무를 거두셨습니다. 건강도 안 좋으신 분이 무리를 하시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되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되려 날이 갈수록 친정아빠의 건강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늘 안색이 안 좋고 잔기침을 뱉으시고 금방 숨이 차하셨었는데 그런 게 점점 사라졌습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넷이 작은 떡집에 달라붙어서 일을 했어요. 이른 새벽부터 이른 저녁까지 전통차를 곁들여서 팔기도 하는 아담하고 분위기 좋은 떡집은 금세 단골들을 불러 모았죠. 하지만 늘 소소한 판매 정도였는데 이때 사장님께서 나서주셨어요. 단체 떡 주문을 넣어주신 거예요. 회사에 떡을 돌리셨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소개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장님의 인맥이 어디 그저 그런 인맥인가요? 전부 다 한 자리씩 차지하고 계신 지인분들 뿐이라 그분들이 한 번씩만 주문을 해주셔도 저희 떡집에는 어마어마한 매출이 되었어요. 거기서 이제 또 그분들의 다른 지인들에게까지 점점 더 퍼져나갔고 어느새 고정적으로 대연 주문 건수를 지닌 떡집이 되었죠. 제가 어느 하루는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직접 회사로 찾아뵈었어요. 새로 나온 떡 종류를 한 박스 들고서 말이죠. 저를 반가이 직접 맞아주신 사장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누구를 인사시켜 주셨어요. 대표실로 누구를 호출하시더라고요. 곧 제 또래의 키도 훤칠하고 인물이 좋은 남성분이 들어오셨습니다. 희진 양, 여기 이 친구는 내가 진짜 우리 아들처럼 생각하는 녀석이에요. 인사 나눠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어색하게 인사를 먼저 드렸고 그분은 사장님을 향해 손사래를 치시며 아들은 무슨 아들이냐고 투덜거렸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은 사장님의 육촌 형제의 아들, 그러니까 사장님과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도 잘해서 미국으로 대학 간 인재인데 아무래도 한국이 편하다고 들어와서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도움을 주려는 차원에서 이곳에 입사한 것이었죠.
아주 유능한 인재라고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와 헤어지고 나서 상심이 컸는지 아무도 안 만나고 2년 넘게 혼자라고도 그랬어요. 저는 사장님으로부터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는 근데 이걸 왜 나한테 알려주시지 싶었습니다. 멋쩍게 있던 저는 이야기의 당사자인 그분의 표정에 부끄러움이 가득한 것을 보고 나서야 눈치를 챌 수 있었어요. 내가 진짜 둔하긴 둔하구나. 우리 둘을 연결해 주시려는 의도를 이제서야 눈치를 채다니. 그것도 모르게 해프게 막 웃으면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추임새를 넣고 그분에게는 심지어 제 연락처가 박힌 떡집 명함까지 건넸다니 부끄러워서 죽고만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그분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하도 저희 대표님으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많이 전해 들어서요. 그쪽이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왠지 이 사람은 가식이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주고받고 싶어졌습니다. 사귄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서로 비밀 친구를 하자고 그랬어요. 저희가 연락하면서 지낸다는 건 사장님께도 비밀, 각자 가족들에게도 비밀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분은 주로 일하면서 느끼는 고충을 저에게 털어놓았어요. 외국 생활을 해서 그런가 약간 직설적인 성격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주제를 전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정서는 본론을 뒤에 말하는 편이 낫다고, 다짜고짜 본론만 말하는 화법은 부드러움과 거리가 멀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자기한테 그런 지적을 안 해주었다고 고맙다고 그랬어요. 무척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왠지 그분의 태도에서 저에 대한 호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그러던 때 제가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여기가 요새 유명하다고 언뜻 들었는데 모처럼 이 동네 와본 김에 들러봤네요. 아유, 그런데 너무 비싸네. 좋은 재료만 엄선해서 쓴다고 적어놓은 걸 보니까 뭐 납득은 가는데 좀 그렇다. 2개 하면 가격 안 깎아주나? 아니면 전통 차라도 한 잔 서비스로 안 내어주나? 작은 떡 2개를 계산대로 가져오셔서 투덜거리는 손님. 제가 너무 어이없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기가 막혔지만 그 손님의 정체가 더 어처구니 없었기 때문이었죠. 계산대에 선 제가 답이 없자 의문스럽게 그제야 고개를 위로 치켜드신 손님은 깜짝 놀라서 뒤로 한 걸음 물러났죠. 그랬다가 떡을 만드는 안쪽 공간으로 눈길을 주시더니 거기서 저희 친정엄마의 옆모습을 발견하시고는 이번에는 아예 까무러치시더군요. 그 손님은 바로 제 전 시어머니셨습니다. 뭐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여기서 일들을 하고 있어?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옛말을 눈앞에서 보게 되어서 재밌네요. 네. 그 설마가 맞습니다. 여기 저희 가족이 하는 가게예요. 제가 주인이고요. 돈이 대체 어디서 나서? 아, 그렇구나. 로또 당첨됐구나. 그래, 당첨이 돼서 우릴 버린 거였어. 이런 배은망덕한. 어디서 개가 짖나? 왜 이렇게 개소리가 들릴까요? 죄송한데 구매 다 하셨으면 이만 꺼져주세요. 제가 무덤덤하게 말하자 시어머니께서는 살면서 이런 봉변은 처음이라는 표정으로 얼굴이 빨개지셨습니다. 안쪽에서 친정엄마 그리고 큰이모가 소란을 듣고 나오시자 맞닥뜨리기는 싫으셨는지 그대로 주랭랑을 치셨죠. 왠지 통쾌하기도 했지만 묘한 불안감이 들었어요. 제가 전 시댁을 잘 알아서 그랬나 봐요. 역시나 사흘 뒤 전 시어머니께서는 다시 등장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 남편까지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가게 유리창으로 2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마자 제가 본능적으로 달려나갔어요. 절대 아내 드리고 싶진 않더라고요. 문 앞에서 승강이가 벌어졌죠. 저는 2사람에게 썩 꺼지라고 그랬고요. 전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배은망덕하다고 또 몰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있던 전 남편이 입을 열었죠. 긴 말 안 한다. 나한테 돌아와라. 이렇게 돈 벌 구석 찾아서 살면 뭐하냐? 결국 남자 만나 결혼하고 애 낳고 살고 그래야 맞는 거야. 여자는 그렇게 살아야지. 무슨 개소리야. 당신은 진짜 외탁을 한 사람인가 봐. 어쩜 이렇게 모자가 싸가로 개소리를 잘하지? 그 사이 많이 기고만장해졌네. 지금 이렇게 건방지게 구는 거 로또 당첨이 됐는지 땅에서 보물을 파냈는지 하여튼 간에 돈 생겼는데 숨긴 거 전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그냥 잔말 말고 돌아와.
아예 말이 안 통한다 싶을 때였어요. 그 순간 웬 까만 고급 승용차가 천천히 다가오더니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걸 보고 전 시어머니께서 중얼거리셨죠. 어우, 저거 혹시 벤츠인가 그거 아니니? 이 동네는 저런 게 막 돌아다니네. 개 물어보려고 멈춰섰나? 자연스럽게 근처에 멈춰선 그 차를 주시하고 있는데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이 바로 그분인 거예요. 제 비밀 친구였죠. 제가 깜짝 놀라서 그분을 쳐다봤다가 전날 밤 연락을 하던 도중에 내일 신상떡 나오니까 심심하면 맛보러 오시라고 농담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정말로 왔던 거예요. 말끔하게 빼입은 남자가 다가오니까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동시에 주춤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를 향해 웃으며 말씀하셨죠. 희진 씨,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제가 이쪽을 계속 보면서 왔는데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아 보이던데요. 무슨 문제 있는 건 아니죠? 그게 저희 전 시어머니 그리고 제 전 남편인데요. 별일 아니에요. 우연히 앞에서 마주쳐서 잠시 이러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마주친 것도 인연이니까 인사라도 드려야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희진 씨 남자친구입니다. 그때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남자친구라니요. 저희는 그냥 친구였을 뿐인데요. 하지만 그걸 그 자리에서 정정할 만큼 제가 바보는 아니었기에 가만히 있었네요. 그분이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자 전 남편은 마지못해 그 인사를 받았죠.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전 남편이 힘에서 밀린 것 같았어요. 악수를 하자마자 그분 앞에서 눈을 내리깔더군요. 전 시어머니께서는 넋이 나가신 채로 멀끔한 그분을 쳐다보다가 저를 쳐다봤다가 고급 차량을 쳐다봤다가 멍한 눈빛을 이리저리 바쁘게도 움직이셨습니다. 그분은 팔로 제 어깨를 감싸더니 떡집 안으로 들어가자고 그랬어요. 전 남편을 향해서 의기양양한 미소를 남기는 것도 잊지 않더군요. 그분의 그런 태도에 전 남편은 완전히 패배감을 느낀 듯 했습니다. 일전에 본 적 없었던 처참한 안색이 되어서 입술을 꽉 깨물더니 돌아서더라고요. 여전히 넋이 빠져있는 전 시어머니께서 허둥지둥 그 뒤를 따르셨고요. 정말 유쾌하고 통쾌한 퇴장이었습니다. 이로써 전 시댁이 제 인생에서 영영 퇴장을 하게 되었죠. 둘만 남게 되자 제가 그분에게 감사 인사를 표했어요. 특히 남자친구 행세를 해준 것이 전 남편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인 것 같아서 기뻤다는 소감을 전달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빤히 보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행세에서 그치지 말고 진짜로 남자친구 하면 안 되나요? 제가 희진 씨 남자친구도 하고 나중에 여차하면 남편도 하고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요. 살다 보니까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진짜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순간이요. 비참하게 울고 있던 공원에서 사장님을 만나게 된 그 시점부터 기적 같은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행운을 잡고 또 누리는 방법을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그분의 고백을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난리가 났었지만 무엇보다 사장님께서 엄청 기뻐해 주셨어요. 이왕이면 저희가 결혼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서슴지 않고 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과 함께 그 집에서 사는 기간을 2년을 채우고 났을 때 저는 그분과 결혼해서 신혼집으로 몸을 옮겨갔답니다. 그분이 지금의 제 남편인데요. 항상 서로를 존중하면서 언성 한번 높이는 법 없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각자를 빼닮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두어서 저희는 부모가 되기도 했는데요. 아내로 사는 것보다 엄마로 사는 게 더욱 힘들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답니다. 하지만 더욱 보람되기도 한 것 같아요. 이런 나날을 누릴 줄 알았다면 힘들었던 과거에 조금은 덜 힘들어했을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요. 그치만 그건 욕심이겠죠? 그런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것일 테니까요. 지금을 마음껏 누리려고 해요. 여러분의 일상에도 평안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